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수업을 맡은 이정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의 기초부터 해서 깊이 여러분 회계원리는 이미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회계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무회계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 찾으셨죠? 자, 1절 보시면 회계와 재무 정보라고 하는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회계와 재무 정보인데 회계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회계원리 공부를 여러분이 해보셨었죠. 말 그대로 회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기초를 출발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 원리에서 배웠던 거를 머릿속으로 깊이 정리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되는 애들, 좀 더 깊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들어가는 애들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시작했었죠. 자, 회계상 거래인지를 식별을 하더라.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어떤 거하고 구분지었었나요? 그렇죠. 일상적인 거래였었죠. 자, 여러분 이제 3단계 공부하실 때 보면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주관식 문제에서도 언급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무를 크게 그려놓고 가지를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공부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냐 일상적인 거래냐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요 단계를 저희가 뭐라고 하죠? 식별하는 단계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필요 없는 일상적인 거래는 어때요?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그쵸, 뭐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이었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인원을 채용하기로 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적인 거래는 회계에서는 다룰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계약금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 날, 이런 걸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죠? 분계죠. 가장 중요한 분계고요. 이제 여러분이 재무회계 공부할 때는 이 분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계를 예전에는 간단하게 했다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고요. 분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어디에서 모였나요? 그렇죠. 분계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졌죠. 전기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고 이제 전기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기되면 시산표에 모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자, 결산이겠죠.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요거를 회계상 순환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오늘 배울 텐데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 종류가 바뀝니다. 뭐 세무회계라든지 관리회계 또는 재무회계. 우리 과목의 이름이 지금 재무회계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이 정보 이용자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걸 재무회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가 사정에 정통하여,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말 그대로 이제 거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거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도 포인트입니다. 키워드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회계 순환 과정 하면 그대로 나오죠. 자, 정보를 식별했고요. 회계상 거래인지 일상적인 거래인지 식별했습니다. 식별을 했다고 하면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분계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시산표, 재무제표까지 가는 과정 측정했고요.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전달하겠어요? 그렇죠.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는 재무적 성격을 갖는 거래, 돈이
제공이 되는 성격을 갖는 거래나 사건 전부 포함할 거고요. 또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분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자, 요거 보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해서 전달하는 거를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는 거. 자, 정리가 잘 됐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정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재무정보 연결해서 보자면, 자, 재무보고라고 하는 거, 아까 재무제표 작성을 했죠. 회계 기업의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재무제표를 이제 외부에 하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재무회계 배우고 있잖아요.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에서는 기업 내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하면, 재무회계의 가장 큰 키워드는 기업 외부입니다. 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 또는 굉장히 다른 말로도 많이 나오죠. 뭐 회계정보 이용자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하더라라고 했고요. 기업의 현재 시점이네요. 일정 시점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특히 어디에서 들어봤을까요? 재무상태표죠. 자, 재무상태표에서 기업의 현재 시점의 재무적 건전성 또는 미래의 전망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재무적 건전성. 자,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기업이 가진 총 자산이 100원이에요. 총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 결국 자산은 부채 자본의 합과 같잖아요. 내가 가진 총 자산 100원인데 부채가 90원이고 실질적인 순자산인 자본은 10원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회사는 진짜로 이 경영자한테 제대로 된 기업을 운영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남의 빚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을까?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자산의 건전성을 보자면 실제로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은 뭘 보여주는 거였죠? 그죠? 투자 활동을 보여주는 정보였었죠. 기업의 세 가지 활동 중에 투자 활동을 보여주는 게 기업의 자산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제조업체예요. 제조업회가 작년 이제 한동안 이제 마스크가 꽤 유행이었었죠. 마스크가 유행이었었는데, 자, 마스크로 치자면 제조업인데 기계장치 필요했겠죠. 또는 기업에 뭐 공장 건물이 필요했거나 이런 자산들의 투자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 없고 요즘 뭐 어떤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간다더라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현금으로 10원을 보유하고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으로 9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는 기업 건전성 어때요? 그쵸, 아주 안 좋은 거죠. 실제로 이 돈 100원 가지고서 어떤 기계장치라든지 건물 이런 유형자산에 많이 보유를 함으로써 나는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의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여주겠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은 또 뭐로 보여줄까요?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현재 시점 나오면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재무상태표인데 여기에서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자, 동일한 100원이 있어요. 동일한 100원이 있는데 만약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특허권이 80원이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투자할 만 하겠는데 라고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가진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제 스펙이 되겠죠. 이 기업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따라서 이런 회사의 미래 전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재무 보고를 토대로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자원이 되겠죠.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최적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거를 가능하게 해주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겠죠. 자, 이건 이제 3절에서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일단 재무회계 나오면 키워드 외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이니까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앉아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를 가급적 활용하는 게 잠도 쫓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회계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손이 열심히 공부하면 분계도 잘하게 되겠고요. 회계를 좀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5번도 나와 있네요. 아까 나왔지만 식별하는 걸 인식하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측정해서 처리, 이런 과정을 거친 회계 정보는 이라고 표현했고요. 재무보고의 형태로 또 나왔죠.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재무보고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재무보고는 재무회계 정보예요. 관리회계라든지 세무회계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세무회계, 관리회계를 제외한 재무회계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나와 있네요. 재무상태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일정 시점이 되게 중요했죠. 무슨 현재라는 단어로 보고를 해서 하루하루 단위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건 뭐죠? 이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점이 아니겠죠. 자, 일정 기간으로 표현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대체적으로는 뭐 1년 기간을 주겠죠. 회계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변동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늘어나죠. 어떤 거죠? 풋노트라고 해서 주석이 포함이 되면 이걸 보고 재무제표라고 하더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입니다. 우리 이제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기업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재무보고의 형태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재무회계 환경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계책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IFRS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여기에 K가 붙어서 한국채택형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K팝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K가 붙어 있는 거, 책 앞에 K가 붙어 있으면 아, 우리나라 채택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주어졌냐? 포인트는 이거죠.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쭉 왔어요. 회계순환까지 쭉 와서 재무제표가 보고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재무보고가 될 텐데, 재무보고가 될 거고요. 재무보고가 되면 지금 하는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한다고 그랬죠. 자, 기업 외부에 존재하고 있고요.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기업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주주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도 있겠죠.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채권자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겠죠. 지금 사야 되는데, 이 회사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 회사 이러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AS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효익 없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로 보는 게 더 맞는 관점이에요. 내부보다는.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도 있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게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치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까도 말했잖아요. 재무제표를 어딘가에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공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규정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트라고 저희가 흔히 약칭을 하는데요. 자, 인터넷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됐죠. 당연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안에서 해당되는 정보들이 전부 제공이 되고요. 이미 뭐 1999년부터 서류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회사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회사 또는 내가 원하는 업종 다 볼 수 있고요. 기업 뭐 기간 몇 년 차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들어갈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자공시 제도를 이용을 하게 있고요. 뭐 공시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뭐 그냥 스킵해 버려도 되는데, 일단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공시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공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죠. 자진공시 나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인데 공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거니까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 이번은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간다 이러면은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시그널인지 안 좋은 시그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공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나와 있는데, 뭐 공시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나와 있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 또는 이 투자자의 땡땡이 다 들어가면 됩니다. 뭐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얘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나와 있는데 중요하게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여러분이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속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자,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현금이면 현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용이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공정성,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요. 차별 없다고 해도 실은 차별 없는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정보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네요. 회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대리인 이론이라고 해서 종종 언급이 돼요. 뭐 회계원리나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도 아주 가끔 언급이 되는데, 저거 보면은 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라는 표현 나왔죠. 위탁 경영이에요. 수탁 경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탁 경영이고요. 나머지 뭐 이제 저쪽 반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탁 경영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회계 잘하는 방법 중에 T계정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의 총 자산이 되겠죠. 기업의 총 자산은 실물 자산에다가 이제 권리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아까 건전성 말할 때 특허권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미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산은 항상 대변하고 같았습니다. 이때 대변하고 같았을 때, 대변은 무슨 활동이에요? 기업의 재무활동이죠. 차변이 투자활동이라고 하면 대변은 재무활동인데, 결국 얘는 뭐냐면 자금의 원천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는 거죠. 결국 대변의 재무활동에 보면 남한테 빌려오는 몫이 많은지 또는 내게 많은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때 부채에서는 사채를 발행을 할 거고요. 사채를 발행을 하면 누가 생기죠? 채권자가 생기겠죠. 채권자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대체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할 겁니다. 주식을 발행을 하면 누가 발생하죠? 그렇죠. 주주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주주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결국은 돈을 빌려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가려면 당연히 부채를 비율을 낮추고 자본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조차도 자기 몫을 주장은 못하죠. 단지 경영자가 이제 위탁 경영 나왔는데, 경영자가 열심히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게 영업활동이잖아요. 영업을 굉장히 잘 해내서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하면 당기순이익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얘를 보여줘야 되겠죠. 주주들을 향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영업활동 잘했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거를 난 잘했다 성과 보고 하는데 뭔가를 내세우려면 이때 회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나 잘했습니다 라고 회계, 이제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말을 할 때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이런 거를 뭐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 게 그냥 대리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 항상 이제 자산을 대부분의 자원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회계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거는 이제 이쪽에는 자산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뭐 유형자산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기타 비유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낮추겠다. 유형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영업활동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자, 영업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 또 봤을 때 이 국제회계 기준 아까 나왔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채택형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앞에 K가 붙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상장법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장법인 또는 이제 등록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코스피로 대변되는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대변되는 등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들인데 이런 거래들이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어때요? 많겠죠. 회계정보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그 포괄적인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상장된 회사들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공인회계사가 되겠죠.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라는 걸 하겠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감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외감법이라고 약자로 말을 하고요. 외감법에 따라서 이 적용 대상 기업, 아까 말했던 상장법인들이 될 거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기준인데, 비상장 회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비상장 회사들은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K갭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보의 폭을 낮춰주는 겁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여기보다 적겠죠. 이 상장된 회사들보다 적을 거니까 K갭을 적용을 해서 해도 너네는 충분하다. 단지 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다죠. 여기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여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죠.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IFRS가 적용이 되면 이게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의 단어들이 조금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손익계산서 공부했는데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포괄손익으로 표현을 해서 약간의 정보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장회사는 KIFRS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는 K갭을 적용을 하더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적용을 하더라.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왔죠. 자, 이렇게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이죠. IFRS가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인터내셔널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채택을 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실은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외부에서 외국 자본 끌어오자는 거죠. 외국 자본을 국내로 도입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는 거고요. 끌어온다는 거를 좀 표현을 차입원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용이해져서 차입원가 같은,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돈을 조금 절감을 시킬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라고 나와 있죠.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때요?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 조금 융통성 있게 가자라고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결 범위에서 나와 있죠. 연결재무제표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시험을 위한 목적보다는 여기 나왔네요. 지배기업.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우리 삼성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 계시죠? 그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예전에 생전에 그 가지고 있던 주식수는 2%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을 언급할 때 항상 그 전 회장님을 생각을 한 것처럼, 왜냐면 이제 지배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삼성이 또 다른 회사를 지배를 할 거고요. 그죠? 지배하고 있는 회사 A라는 회사가 있으면 또 이 A라고 하는 회사가 또 지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여기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연결해서 삼성이 뭔가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연결회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들어온 배경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A라고 하는 회사가 지배회사예요. 지배회사였는데 이 손익계산서를 이제 해봤더니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손실이 났거든요. 당기순 손실이 났습니다. 자, 100원이라는 손실이 났어요. 이대로 보고하면 어때요?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 지금 이러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겠죠. 이래서 이 회사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이 회사가 데리고 있는 피지배 회사가 있겠죠. 자, 피지배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있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있어서 여기가 얘를 능가할 만큼 있어요. 200원이 있습니다. 200원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서로 끌어와서 상계를 시켜버리거나 이런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써서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여줬죠. 과거에는. 얘는 무시를 해버린 거고요. 어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정보 이용자 아까 재무보고 할 때 공정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정보가 공정하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이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RS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실은 재무회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전에 재무회계를 신뢰하지 않아서 너네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려면 좀 더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만들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를 하게 한 거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이제 그냥 같은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보고해야 돼요. 같이 보고하면 숨어있는 진실까지 다 나오겠죠. 실제로 지배회사는 당기순 손실이었고 피지배회사는 당기순 이익이었다. 자,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좀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언제부터 했느냐 이런 거는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의무적으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주권 상장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회사는 먼저 해라 라고 해서 이때 이런 논문도 활발했어요. 먼저 적용하는 회사는 뭔가 보여줄 만한 정보가 많은 회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크래프트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정을 했고요. 이거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표를 해서 시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는 거. 원칙 하나는 반드시 정해놓고 움직여라. 아까 연결재무제표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원가법을 쓰다가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좀 목적 적합성에 근접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된 것도 이 부분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 아까 나와 있죠. 자, 재무제표 그냥 보고하지 말고 피지배 회사 것까지 보고를 해라 라고 해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도 강화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공시, 그러니까 자유 공시뿐만 아니라 이제 강제 공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시들을 통해서 모든 재무제표는 반드시 보고를 해라 했죠. 어디에 보고했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감원의 그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까 배웠었죠. 자, 시스템 상에서 공시를 반드시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원칙 중심으로 좀 가는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공정가치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가치, 시장에서 내가 주고 샀을 때 그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 그래서 주식 평가할 때라든지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요. 공정가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회계 기준에서 나와 있죠. 요거는 뭐였었죠? 외광법 적용 대상 기업 중에서 굳이 안 달아도 되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비상장 회사들은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계정 과목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를 보고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딱 포인트는 그거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거를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정보량도 조금 낮춰서 재무 보고를 약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가 끝이 났습니다. 1절하고 2절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 책에 제가 이제 판서해 준 거 중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절에서 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